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맨발에 가까운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입안에는 씹는 담배의 일종인 카트 잎을 가득 물어보리 불룩하게 튀어나온 남자들. 겉보기에는 중동의 어느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농부나 유목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깨에는 녹슨 구식 소총 대신 최첨단 대함 탄도미사일과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게 날아가는 자폭 드론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의 핵심 혈맥 중 하나이자 매일 수백 척의 거대한 상선들이 지나가는 홍해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서방의 막강한 군함들조차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기 위해 쩔쩔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예멘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년이 넘는 끔찍한 내전으로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곳, 식수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어 연명하는 이 참혹한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후티 반군이라 부르는 이 무장단체는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파괴적인 최신형 전투기들과 정밀 타격 무기들이 밤낮으로 예멘의 하늘을 뒤덮으며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숨어든 이 슬리퍼시는 전사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역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화력의 우위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지독한 생존력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오만한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그저 이란의 조종을 받는 보잘것없는 대리인, 길어야 몇 달이면 화력 앞에 굴복하고 진압될 지방의 골칫거리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한 판단은 철저한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후티는 이제 단순한 지역 반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전략적 변수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떨어지는 서방의 보복 폭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에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빼앗길 재산도 무너질 화려한 마천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초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쩔쩔맬수록 그 상황 자체를 즐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멘의 비극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두 중동 패권국 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리전으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을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라는 단순하고 납작한 프레임에 가두어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이란의 개입과 종파적 요소가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끝없는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 누구도 이 척박한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지,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 날아다니는 미사일의 궤적이나 주변국들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밀은 겉으로 드러난 전장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와 땅의 뿌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간섭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에는 이미 파멸을 잉태한 균열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이 남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분노와 힘을 동시에 갖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려면 우리는 먼저 세계 지도 위에서 예멘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막힌 위치,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잔인하게 올가매어온 지독한 지리적 저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도를 펼쳐
세계의 혈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상품들과 중동의 뜨거운 사막 아래에서 퍼올린 검은 황금, 즉 막대한 양의 석유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폭이 10여 킬로미터의 좁은 해협, 바로 바브엘 만데브입니다. 아랍어로 눈물의 문이라는 섬뜩한 뜻을 가진 이 해협은 이름 그대로 역사 내내 수많은 제국들과 상인들의 피와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이 좁은 목덜미를 통과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축복받은 위치입니다.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을 품고 세계적인 경제허브로 성장했고, 파나마가 운하 하나로 국가의 거대한 부를 창출해낸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예멘은 그 지정학적 이점 하나만으로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는 무역 국가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이익만으로도 온 국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할 만큼 정반대입니다. 예멘에게 이 완벽한 위치는 축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는 자가 지나치게 값진 보물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은 결코 그가 평화롭게 그 부를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멘이 품은 이 바닷길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중요했기에 역설적으로 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바닷길을 온전히 통제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에게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반드시 장악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 요충지를 지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땅의 주인을 철저히 짓밟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예멘은 제국들의 입장에서 통제하기 까다롭고 위험한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지리적 쟁탈전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던 대영 제국은 인도로 가는 생명선인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 예멘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을 무력으로 점령해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홍해의 통제권을 쥐기 위해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군대를 밀어넣었습니다. 외세의 거대한 군합발 아래에서 예멘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유린당하며 북부와 남부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예멘에 강력하고 통일된 중앙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예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협을 통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제국들의 막대한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멘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았고 부족들 간의 해묵은 갈등을 은밀히 부추겼으며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들만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외세의 탐욕스러운 개입은 예멘의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제국들이 물러간 후에도 비극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새로운 지역 패권국들이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자신들의 잔인한 대리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탐욕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멘 민중들의 삶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바로 눈앞의 바다로는 전 세계의 부가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정작 그 바다를 바라보는 예멘의 굶주린 아이들은 구호물자를 기다리며 죽어갔습니다. 가장 부유한 바닷길 옆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막힌 모순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제정치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가혹한 외부의 압력과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했다면 상식적으로 예멘 사람들은 거대한 외세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 했을 것입니다. 공통의 적 앞에서는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지는 것이 국가 형성의 일반적인 법칙이니까요. 그러나 예멘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만들어낸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병균이
이미 그들의 몸통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골마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의 간섭을 걷어내고 보더라도 예멘이라는 나라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그 두 조각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들은 끝내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융합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멘이라는 국가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냉전 시대의 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중동 지역에서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져 완전히 다른 체제를 경험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예멘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었지만 제국주의가 물러간 자리에 들어선 냉전의 그림자는 이 땅을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 이 두 나라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먼저 북예멘을 살펴보겠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북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강력한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종교적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가 사람들의 삶을 깊게 지배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보다는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지키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반면 남예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항구 도시 아덴을 중심으로 한 남부는 독립 이후 중동에서 유일하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채택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은 남예멘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세속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들로 둘러싸인 아라비아 반도 한복판에 여성들이 베일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며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자 아이러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 이 극단적으로 달랐던 두 국가는 마침내 통일을 선언합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평화적인 합의 통일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예멘의 미래는 장밋빛일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오해이자 환상이었습니다. 이들의 통일은 결코 민족적 염원이 이뤄낸 낭만적인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붕괴 직전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아주 불안정하고 기형적인 강제 결합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무너지면서 남예멘은 하루아침에 생명줄과 같았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잃고 국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북예멘의 교활한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남부를 흡수할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남부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 자원의 통제권은 모두 인구수가 훨씬 많았던 북부 엘리트들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세속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남예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보수적인 북부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남부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일된 것이 아니라 북부에 의해 철저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억눌렸던 불만은 1994년 끔찍한 내전으로 폭발했고 무력으로 남부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북부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예멘이라는 불완전한 껍데기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피와 탄압으로 억지 봉합된 국가는 결코 건강할 수 없었습니다. 북부 중심의 중앙정부는 남부를 착취하고 부패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눈이 먼 수도 산하의 위정자들이 남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 저 멀리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거대한 분노의 씨앗을 철저하게 방치한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소외된 산골짜기에서 예멘의 역사를, 아니 중동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무서운 힘이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내달리면
험준하고 황량한 바위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사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조차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이 메마른 산악지대에는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멘 전체 인구의 35%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 자이드파 교도들입니다. 지금은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가난한 소수민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과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이드파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북예멘 지역을 지배하며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왕이자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통치하던 그들의 자랑스러운 왕국은 1960년대에 이르러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년의 권력을 잃고 산악지대로 쫓겨난 자이드파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선 공화국 정부의 철저한 차별과 소외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씹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정치적 소외보다 이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자신들의 영혼과도 같은 종교적 정체성이 통째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의 거대한 이웃,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아주 극단적이고 보수적인 순위파 교리인 와하비즘을 예멘의 북부 산악지대까지 맹렬하게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드파의 심장부인 사다 지역에 사우디의 자금으로 거대한 순위파 모스크와 종교학교들이 우후죽순 세워졌고 자이드파 젊은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천년된 전통을 버리고 사우디의 교리를 따르도록 유혹받았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예멘 중앙정부조차 사우디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 이러한 문화적 침투를 묵인하고 오히려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자이드파 사람들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치밀하고 잔혹한 문화적 학살로 비쳤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1990년대 초 후세인 바드레딘 아루티라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는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가문의 성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후티 운동은 결코 세상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피에 굶주린 테러리스트나 무장 반란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청년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의 첫 모임은 단지 잊혀가는 자이드파의 역사와 교리를 가르치는 평화로운 여름학교이자 순수한 문화 부흥운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드는 대신 책을 펴고 전통을 가르쳤으며 외세의 정신적 침투로부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오만한 예멘 정부는 이들의 평화로운 외침을 철저하게 짓밟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정부의 친미, 친사우디 정책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는 후티 지지자들을 향해 대통령은 대화 대신 잔혹한 군대의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2004년 정부군이 사다 지역을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운동의 창시자인 후세인 아루티를 무참히 사살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천년의 자존심과 지도자를 잃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한데 뒤엉켜 폭발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은 얄궂게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그들을 깨워버렸습니다. 중앙정부의 군합발은 반대파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예멘 현대사에서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복수의 검을 불 속에서 벼려내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산하의 권력자들은 후세인 아루티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산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예멘 정부는 무려 6차례나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며 사다의 산악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험준한 바위산들은 후티 전사들에게는 천혜의 요새였고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정부군에게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싸움이 거듭될수록 얄궂게도 후티는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구식소총을 들고 싸우던 오합지졸에 가까웠지만 정부군의 무기를 노획하고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이들은 서서히 정예 게릴라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고난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고 억울한 죽음은 성스러운 복수라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후티는 단순한 종교운동단체에서 벗어나 고도로 단련된 군사조직으로 진화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예멘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는 것엔 물결이 이곳 예멘의 광장까지 번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철권 통치로 권좌를 지켰던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에 맞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부패한 정권 아래서 굶주려온 민중들의 분노가 예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의 배신에 못 이겨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살레는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의 문을 여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독재자 한 명을 몰아낸 자리에는 수많은 권력 지망생들의 탐욕이 들끓었고 국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의 가장 추악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권력에서 쫓겨난 살레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꿈꿨고 자신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한때 자신의 주적이었던 후티와 손을 잡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천 명의 후티 대원들을 죽였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증오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던 그들과 비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살레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군부내의 정예, 공화국 수비대와 촘촘한 정보망이 있었고 후티에게는 광기 어린 전투력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적과의 동침은 예멘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를 이용해 예멘의 새로운 실권자들을 몰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가을 후티와 살레의 연합군은 거침없이 남하하여 수도 사나를 단숨에 점령해버립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합법정부는 무력하게 무너졌고 새로운 대통령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남쪽 항구 도시 아덴을 거쳐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예멘의 심장부는 이제 이 가난한 산악 전사들의 손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아라비아 반도의 미묘한 세력 균형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산하의 고층 건물들 사이로 후티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며 국경 너머 북쪽의 거대한 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내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턱 밑에 시아파의 비수가 꽂힌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가 후티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궁의 단순한 경보가 아닌 거대한 지진파를 일으켰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절대적인 맹주이자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붕괴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사우디의 왕실과 전략가들의 눈에 후티는 단순히 통제불능의 예멘 반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티의 거침없는 진격 뒤에서 자신들의 철천지원 수인 이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고 있듯이 이제 후티라는 두 번째 헤즈볼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란의 영향력이 예멘을 완전히 장악하고 더 나아가 홍해의 바브엘 만대부 해협마저 통제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석유 수출기를 잃고 안보에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떠안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공포에 사로잡힌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2015년 봄,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훗날 사우디의 실권자로 등극하게 될 젊고 야심찬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아랍연합군을 결성하고 예멘을 향한 대대적인 군사 개입을 선언합니다. 작전명은 단호한 폭풍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최신형 전투기들과 쏟아지는 정밀유도 폭탄들은 사우디가 자랑하는 압도적인 오일머니의 결정체였습니다. 사우디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사들인 첨단 무기들이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가난한 산악 게릴라들을 불과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완벽하게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예멘의 하늘을 지배하고 쫓겨난 예멘의 합법 정부를 다시 산하에 앉히는 것은 그들에게 그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돈과 무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수학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폭풍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곧 자신들이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투기들이 예멘의 도시와 마을을 무자비하게 폭격할수록 잃을 것이 없는 후티 전사들의 저항은 더욱 도끼를 품어갔습니다. 사우디의 폭탄이 예멘의 결혼식장과 병원, 학교를 타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때마다 오히려 예멘 민중들의 분노는 외세인 사우디를 향했고 후티는 그 분노를 흡수하며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극도로 꺼리며 하늘에서만 폭탄을 쏟아붓는 사우디의 소심하고 오만한 전술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후티의 끈질긴 생존력을 꺾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주일 만에 끝날 것이라 장담했던 전쟁은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며 끝없는 소모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거인은 자신이 휘두른 몽둥이의 무게에 스스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비가 허공으로 증발했고 최첨단 방공망을 비웃듯 후티가 날려보낸 값싼 드론과 미사일들이 사우디의 정유시설과 공항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벌인 이 값비싼 전쟁은 거만했던 강대국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대한 코미디이자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이토록 끔찍한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인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도 만족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예멘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혼란을 자신들의 완벽한 무대로 만들고 있던 또 다른 제국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자본을 불태우며 예멘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페르시아만 넘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아주 조용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란이 후티, 반군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어낸 배후의 절대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제뉴스의 헤드라인들은 늘 이란이 후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뼈아픈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과장된 착각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교묘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이란은 후티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억눌린 채 스스로 자라난 거대한 분노의 불씨를 발견했고 그 거대한 불길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아주 값싸고 효율적인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냉혹한 이란의 전략가들에게 예멘 전쟁은 그야말로 완벽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역사상 최고의 지정학적 투자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가난한 반군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매달 수십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공중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들인 최신형 전투기를 띄우고 한 발에 수천만 원이 넘는 스마트 폭탄을 투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면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우디의 다나루치 군사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했습니다. 이란은 후티에게 화려하고
값비싼 최첨단 전투기 대신 비밀리에 분해해서 밀수하기 쉬운 자폭 드론의 부품과 탄도미사일 설계도, 그리고 소수의 정예군사 고문단만을 은밀하게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적은 예멘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화려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목표는 오직 하나, 중동 지역 내 최대 라이벌이자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이라는 출구 없는 거대한 늪에 가두어 끝없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란군 정규군 병사 단 한 명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지 바다를 건너 몇 개의 드론 부품과 미사일 기술을 몰래 넘겨주는 것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그들의 군사적 위신을 전 세계적인 진흙탕 속에 처박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 거주구역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참혹한 도덕적인 책임은 모두 하늘 위에 폭격기를 띄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롯이 뒤집었었고, 이란은 철저히 무대 뒤에 숨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체스게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느슨한 이념적 연대에 불과했던 후티와 이란의 관계는 사우디의 맹렬하고 무자비한 폭격이 계속될수록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혈맹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뻗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폭탄은 오히려 예멘의 반군들을 이란의 품으로 훨씬 더 깊숙하고 단단하게 밀어넣는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성과를 낸 잔혹한 대리전의 사례를 역사책에서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예멘의 끔찍한 비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두 앙숙의 흑백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가 이끄는 정의로운 척하는 아랍연합군과 이란이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후티, 반군의 단순하고 명확한 대결 구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해야 할 이 전쟁의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잔인하며 기만적입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전쟁의 전선을 마침내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믿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든든한 형제국가이자 함께 피를 흘리기로 맹세했던 굳건한 동맹군의 등 뒤에서 차갑게 번뜩이는 배신의 단검이 깊숙이 꽂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는 결코 두 개의 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북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후티 반군과 피말리는 소모전을 벌이며 국가적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을 때, 아랍연합군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었던 든든한 동맹국 아랍에미리트는 전혀 다른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충실한 형제국가이자 예멘의 합법 정부를 권좌에 복귀시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주는 정의로운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과 최신식 무기를 지원하며 남부전선에서 후티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짙은 화약 연기 너머로 서서히 드러난 아랍에미리트의 진짜 야심은 후티를 완전히 박멸하거나 예멘을 다시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 통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북부의 척박한 바위산이 아니라 예멘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찬란하고 전략적인 항구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해양 강국이자 중동의 물류 허브를 꿈꾸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예멘 남부의 항구 도시 아덴과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소코트라 섬은 그야말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진주였습니다. 그들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으로 향하는 길목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해상 패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중앙정부를 돕는 대신 과거 냉전 시대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예멘의 재분단을 꿈꾸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은밀하게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부과도 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정치군사 조직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최신 무기를 쥐어주며 예멘 중앙정부의 군대와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후티와 싸워야 할 중앙정부가, 남쪽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과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전 속의 내전, 껍데기만 남은 동맹의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손을 잡고 예멘을 구원하러 온 동맹군이었지만 정작 예멘의 모래먼지 날리는 땅 위에서는 사우디가 돈을 대는 예멘 정부군과 아랍에미리트가 훈련시킨 남부 분리주의 반군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맹렬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총극이 연출되었습니다. 형제라 믿었던 동맹국이 뒤통수를 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예멘이라는 국가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이 후원하는 예멘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란이라는 더 큰 공공의 적을 의식하느라 아랍에미리트의 이 기만적인 배신 행위를 묵인하고 소가리만 해야 하는 굴욕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예멘에 개입한 외세들은 그 누구도 예멘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나 온전한 국가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남쪽 국경을 보호하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란은 사우디의 피를 말리는 저비용 대리전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예멘의 분열을 틈타 값비싼 항구들만 교묘하게 도려내어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이 거대한 탐욕의 교차로에서 각자의 얄팍한 계산기만 두드리는 강대국들 때문에 찬란했던 역사와 풍요로운 문화를 자랑하던 예멘은 이제 지도 위에서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각나버렸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음모와 배신의 거미줄 속에서 아무런 죄 없이 그 끔찍한 대가를 온몸으로 치러야 했던 유일한 존재는 오직 굶주리고 병든 예멘의 평범한 민중들 뿐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채 죽어가는 동안에도 권력자들의 체스 게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되고 잊혀졌던 이 잔혹한 내전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주하며 예멘의 모래사막을 넘어 전 세계의 목줄을 겨누는 거대한 재앙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3년 말 중동의 화약고인 가자 지구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의 이목은 일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난입한 주인공은 뜻밖에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형제들과 연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앞바다인 홍해를 지나는 다국적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확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멘이라는 잊혀진 구석에서 벌어지던 진흙탕 싸움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혈맥인 글로벌 공급망의 한가운데로 날아들어 세계 경제 전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불타오르는 영상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 글로벌 물류 시장은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계 굴지의 해운사들은 후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아득히 먼 항로로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히자 물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에너지와 생필품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 또다시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가장 뼈아픈 급소를 찌른 공격이었습니다. 낡은 샌드를 신고 씹는 담배를 입에 문 예멘의 산악 전사들이 런던의 금융가와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을 단숨에 인질로 잡아버린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서방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과 영국은 다국적 함대를 결성하고 번영의 수호자라는
거창한 이름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 집결하여 항공모함에서 최신의 전투기를 띄우고 이지스함에서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후티의 군사시설을 향해 맹렬한 보복 폭격을 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초강대국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일개 반군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백기투항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미국과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끔찍한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후티의 공격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폭격을 훈장처럼 여기며 자신들이야말로 중동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진정한 전사들이라는 선전도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서방 세계는 아주 뼈아프고 치명적인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적을 굴복시키려면 파괴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뜨릴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폭락시킬 주식시장이나 마비시킬 첨단 산업시설 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이미 모든 것이 돌무더기로 변해버린 예멘에는 더 이상 부서질 인프라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석기시대로 돌아간 나라를 폭격으로 다시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이 극단적인 비대칭 전쟁에서 부유한 서방 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를 말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문명 세계가 더 이상 잃을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굶주린 전사들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진 것입니다. 다만 후티는 자신들이 쥔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하의 권력을 다투는 일개 반군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세계의 초강대국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괴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될 경제도 없는 적을 상대로 세계는 폭탄 이외에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독하고도 기형적인 전쟁은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이 지옥 같은 교착 상태의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 이 끔찍한 전쟁은 멈추지 않는가? 우리는 흔히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멘이라는 잔혹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그 상식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주 불편하고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예멘에 평화가 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 개입한 그 어떤 외세도 예멘의 완전한 평화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멘은 결코 체크메이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영원히 팽팽한 교착 상태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잔혹한 게임판일 뿐입니다. 강대국들의 차가운 계산기를 들여다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를 완전히 괴멸시킬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후티의 합법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완전히 철수하는 굴욕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이란에게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발목을 잡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너무나도 저렴하고 유용한 함정이기에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예멘이 다시 강력한 통일국가로 부활하여 자신들이 장악한 남부의 황금 같은 항구들을 되찾아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서방 세계조차 홍해의 항행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긴장 상태가 중동 패권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강대국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예멘의 상태는 적당히 피를 흘리며 찢겨진 채로 스스로 일어설 힘을 영원히 상실한 철저히 무기력한 완충지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멘의 진짜 비극입니다.
예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통제권조차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총탄은 사나의 골목길과 사다의 험준한 산맥에서 날아다니지만 이 전쟁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진짜 방아쇠는 리야드와 테헤란, 아부다비와 워싱턴의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화려한 집무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생존과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처절한 생지옥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글로벌 패권을 쥐기 위한 체스판 위에 버려지는 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휴전이라는 이름의 진통제를 놓아줄 수는 있겠지만 예멘의 심장부에 밝힌 분열과 외세 개입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를 제거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바다를 잊어버린 국가는 쇠퇴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세상의 모든 탐욕이 집중되는 바다를 품은 가난한 국가는 찢겨나갑니다. 천년의 자존심을 품었던 자이드파의 후예들과 남부의 항구를 지키려던 사람들,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었던 수천만 명의 예멘 민중들은 이 거대한 지리적 저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눈물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푸른 물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군함들과 상선들을 품은 채 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성이 잦아들고 미사일 궤적이 잠시 하늘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치 휴화산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르추 두먼 징계 쥐만 주비된 쥐가 가슴는 죄 쟁탈전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쓰기를 갈망하고 강대국들이 패권을 향한 끝없는 쟁탈전을 멈추지 않는 한 예멘의 좁은 목덜미를 향한 제국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분노와 모든 것을 가지려는 자들의 탐욕이 얽혀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과연 예멘은 언제쯤 자신들의 온전한 운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모래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예멘인들의 소리 없는 절규는 오늘날 우리의 번영이 얼마나 위태롭고 잔인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묻는 가장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